여름에 이른다는 하지가 지나고 나니까 낮에 해도 길어지고 또 날씨도 점점 더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 이 주변의 옷차림을 보면 뭔가 좀 가벼워진 느낌인데 저 역시 그래서 오늘 좀 가볍게 입어봤는데 어떤가요? 네, 이게 이 제주의 전통 여름 복장인 가롯이죠. 네. 뭔가 이제 오늘의 콘텐츠에 대해서 눈치채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은데 오늘은 제주인의 옷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함께 이야기 나눌 세 분 먼저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십시오. 먼저 각자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부터. 예. 네. 제주의 복식을 연구하고 있는 현진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의 전통 의상인 가롯을 염색하고 제작하고 있는 제주에서 물들이다 대표 부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간물로 표현하는 섬유예술가 이날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오늘 이 제주인의 옷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지난번에 우리 보리 콘텐츠 할 때 나오셨는데 네. 알고 보니까 제주의 복식 문화에 대해서 꽤 오랫동안 연구해 오셨더라고요. 네. 원래 전공이 의상이다 보니까 저 고향인 제주에 내려와서 다른 지역과 우리 제주가 뭐가 다른가. 그래서 각 마을마다 다니면서 할머니들의 궤 속을 열고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궤는 할머니의 보물단지이고 할머니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귀중한 정말 유산이구나 하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거기서 제주의 복식이 다른 지역과 다른 점들을 찾아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출생해서 입는 보티창옷에부터 시작해서 죽음에 이르는 호상옷까지 할머니가 평생 살아오면서 입고 간직했던 옷들 속에서는 제주만의 독특한 그 문화가 깃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아까 보띠창옷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뭐예요? 네. 옷이 무슨 뜻이냐면 태반을 의미해요. 제주어로 이제 보순 어머니의 태반인데 보티 창옷하면 태반에서 떨어져 나온 다음 입는 창옷. 어르신들 얘기할 때 창옷하면 큰 옷을 얘기를 했거든요. 서민들이 예의를 갖출 때 입는 옷이었었어요. 이 가족의 구성원이 되는 것을 처음으로 의례를 행하는 의례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났을 때 처음 입는 옷인 보티 창옷은 제주도만의 독특한 문화이고 또 이거는 계절에 상관없이 삼배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아기들 살까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연하잖아요. 예, 연한데 삼배 꺼끌꺼끌 하잖아요. 그걸 입혀서 그래서 또 할머니들한테 아우 이거 거칠거칠한데 왜 이걸 입으시냐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입어야 등 안 가려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 삼배의 효능 중에 과학적으로 보면 피부에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땀띠 나거나 땀띠 나서 짓물러진 사람인 경우에는 삼배 옷을 입으면 그 짓물이 이렇게 가라앉아요. 이 보티 창옷이야말로 제주의 강인함을 길러낸 1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어나 첫 의복이라고 할 수 있는 예, 예. 그 보띠창옷. 그럼 그 다음에 의복을 언제 입을까 생각해 보면 결혼 때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의례복 중에는 혼례복 중에 이제 장옷이라든지 온삼이 있었는데 다른 지역이랑 명칭과 형태는 비슷하지만 할머니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제주 말 중에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있는 거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제주 말 중에 여자는 태어나서 2번 호사한다 그랬어요. 한 번은 이렇게 결혼식 결혼할 때 하고 두 번째는 죽었을 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장옷이라든지 호상옷은 전부 명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에 명주를 입어볼 일이 없어요. 실크 말하자면 지금 여러분들 알고 있는 실크인데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가롯을 벗어볼 날이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자로 태어나서 그렇게 부드럽고 고운 천의 옷을 입어보는 일은 일생에 딱 2번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자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고 또 얼마나 정말 부지런하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 듭니다. 네.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외에 우장이 그 제주도의 독특한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우장. 네, 네. 우장은 비 오는 날 어깨에 이렇게 쓰는 비옷인데요. 육지의 우장 같은 경우에는 지프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 밑집이나 볏짚 같은 걸로 만들고 또 길이도 길었고요. 근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긴 것도 있었지만 반일할 때 입는 무릎 정도 좀 짧은 우장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이한 점이 초가 지붕에 씌웠던 띠로 만들었다는 점이에요. 그 띠는 그 습기에 아주 강해가지고 제주도 그 우장을 한번 만들면 아주 오래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우장이 비옷의 그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추울 때 방한복으로도 입었고요. 그리고 그 태우리들이 밖에서 노숙을 많이 했는데 그때 뭐 이불로도 쓰거나 돗자리로 쓰고 뭐 그렇게 활용범위 넘어나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맞아요. 제주의 환경에 이제 딱 맞게끔 만들어졌네요. 그쵸. 네. 우장이 제가 조사했을 때 65년도에 실물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65년도 것을 2000년대까지 있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견뎌내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바람이 제주도는 솔솔 부는 바람이 아니잖아요. 뭐 동서남북 가릴 것 없이 불어제끼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하나 걷어줘도 두 개가 이렇게 접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겹겹으로 접혀져서 아무리 비바람이 치는데도 빗물이 몸에 들어가지 않게끔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직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우리 지금 이게 스탠드 칼라처럼 그것도 이렇게 목에 여밈줄이 있어서 목을 꽉 여미면 이 안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근데 머리에는 이제 빗물이 들어가겠죠. 그 머리에 예. 또 뭐 써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정동볼립이나 털볼립 같은 걸 쓰게 되면 완벽한 비옷이 됩니다. 정동 벌립은 댕댕이 넝쿨로 만든 제주의 전통 모자잖아요. 댕댕이 넝쿨을 한라산 서쪽에서는 정동이라고 불러가지고 붙여진 이름이라고 해요. 이제 정동은 모자 이외에도 뭐 생활 소품도 같이 만들었었다고 하는데요. 정동이 중산간 지방에서 이제 자생하는 그런 정동으로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 좀 중산간이 개발붐이 일면서 자생지가 많이 사라졌다는 기사를 제가 접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동남아 열대지방에 있는 넝쿨 식물인 나탄으로 제작되는 가구라든지 나탄. 생활 소품이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거기에 밀리지 않는 저희 정동 공예품도 많은 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많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아유, 우리 이렇게 젊은 선생님들이 기억하고 있어서 정말 반갑고. 근데 그 제주인들이 썼던 모자 중에 제주의 특별한 것들이 크게는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대나무 있죠. 수리대로 이렇게 만드는 대패랭이. 그다음 아까 얘기한 그 정동벌리. 그다음에 털볼립이라고 있어요. 정동볼립만 그 기능이 명맥이 유지되고 있고 대패랭이라든지 털볼립은 이미 기능이 사라졌어요. 아니 근데 저희가 이런 것들을 요즘에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거의 사라진 거나 다름없는데 네. 언제 이 제주 복식 문화가 사라지기 시작했나요? 일제 강점기 되기 전에 일본인들이 이렇게 여기 와서 다 지질 조사를 해요. 지질 조사를 하니까 여기가 면화의 아주 최적지다. 면화 공급지로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사를 했고, 일제 강점기가 되면서부터는 여기에 이제 면화를 많이 재배하게끔 하려고 하는데, 여기 제주도에서 재배했던 재래면은 굉장히 섬유장이 길고 부드럽고 유연했어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수확량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 거를 이제 일본인들이 이제 육지면이라고 그래가지고 수확량을 많게 하는 면을 재배하게끔 시도를 하죠. 그리고 그 육지면을 전부 다 이렇게 파급시키면서 그걸로 수확한 거를 그러니까 전부 다 공출을 해가지고, 공출했죠. 공출해가지고 그때 당시 할머니들은
면화 이렇게 한 뭉치를 저기 이렇게 품어 있을 수가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자급자족했던 것이 사라지게 되고 일제강점기에 한번 이렇게 큰 시련을 겪고 그 다음에 4.3에서는 사냥이라든지 목축업이 4.3을 계기로 이 중산간 마을이 소개되면서 그때 이미 제주의 복식 문화가 완전히 단절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가 제주의 의복 생활에 단절을 가져왔지만 그래도 제가 오늘 입은 이 가로처럼 아직 잊히지 않고 남아있는 게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 가로옷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노동복이라고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입기 시작했나요? 이 가로옷에 저도 연구하면서 정말 그 언제부터 입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는데 설들은 이렇게 몇 가지 설들이 있어요. 뭐 낚싯줄에 이렇게 들여서 하니까 낚싯줄을 즐겨서 그때부터 낚싯줄에 감물 들이기 시작했다라는 설도 있고 중국의 남부 지역에 있는 음남민들이 제주에 들어오면서 그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야기들을 보면 고려 시대에 들어왔지 않았나 하는 설들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걸 뒷받침만 한 어떤 기록이라든지 이런 건 없어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여기에 재료가 있었다. 재료가 없었으면 지속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감이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봤을 때 그게 이제 질겨지더라.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 보탬이 되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더군다나 의복이 재료가 되는 옷감이 척없이 부족한 실정이었기 때문에 질기고 오래 입을 수만 있다면 이 이상 더 좋은 건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주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유용했고 입어보면서 편리했고 아주 이렇게 경제적이었고 이랬던 영향들이 그 문화가 지속되어지지 않았을까. 지금 이맘때가 또 감물 드리는 시기라면서요. 네, 지금 제주는 7, 8월에 감물을 드리기 시작하는데요. 지금은 날이 조금 더워지기도 하고 열매가 빨리 익어버리기도 하기 때문에 감물 드리는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졌습니다. 예전에는 7월 7석 전후에서 드렸거든요. 근데 7월 7석 후가 이제는 거의 없고 7월 7석 전에 보면 거의 다 드리고 있어요. 감이 빨리 익어버리거나 감이 떨어져 버리면 감염색에 되게 중요한 타닌 성분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전에 빨리 감을 따서 염색을 시작합니다. 현대화가 오면서 감 염색 방법도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다고 해요. 요즘은 감을 분쇄한 후에 탈수기로 감즙을 짜서 그 감즙을 모은 후에 냉동고나 냉장고에 보관을 합니다. 그러면 1년 이상 숙성된 감물은 천의 염착률도 높여주고요. 결례도도 굉장히 좋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은 숙성된 감물로 꼭 7, 8월이 아니더라도 기상 조건이 허락되는 날에 감염색을 하기도 합니다. 현대 지금 감물 염색은 분쇄기로 분쇄해가지고 척집한 감물 원액을 가지고 염색을 하니까 지금 우리가 감물을 드린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옛날 어르신은 감물 드린다라는 말을 안 쓰시고 감 드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옛날 전통 방법을 들어보면 알 수 있는데 옛날에는 그 풋감의 꼭지를 따고 그다음에 덩드렁 막개라고 그 나무 방망이를 가지고 그걸 으깨요. 잘게 으깬 그 감 찌꺼기를 가지고 천에도 염색하기도 하지만 천이 아닌 옷에다가 그거를 넣어가지고 계속 주무르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그 과피에서 나오는 즙으로 염색을 해서 감물을 드린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감을 드린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근데 떫은 감으로 물들이는 이유가 있나요? 떫은 감에는 타닌 성분이 많기 때문에 타닌 쉽게 얘기하면 제주도로 얘기하면 쪼락지 떫잖아요. 이렇게 너무 떫어서 입에 이렇게 넣으면 입술이 붙을 정도예요. 이렇게 할 정도로 떫은 타닌 성분 때문에 옷감의 이렇게 염색도 결례도도 높아지고 또 하나는 다른 거는 물을 스며들게 하지만 감물인 경우는 코팅을 시켜주는 역할이에요. 이렇게 옷감 자체에. 그래서
그 탄닌 성분 때문에 좋은 점이 항균력도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 이렇게 가로 입고 난 다음에 땀 젖었던 옷 그냥 두면 다른 옷인 경우에는 냄새가 나거든요. 근데 갈 옷은 냄새가 안 나요. 그만큼 향균력이 뛰어나기 때문이에요. 결례도가 뭐예요? 이렇게 선생님도 지금 다들 가로를 입고 있잖아요. 근데 이 색깔이 저기 자연 염색은 햇빛에 저기 이렇게 되면 조금씩 저기 날아나거든요. 근데 그거를 오랫동안 색을 붙잡아 줄 수 있는 힘이 결례도가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 있는데 가로신 경우는 간물인 경우는 굉장히 결례도가 좋죠. 오랫동안 붙들어 주니까. 이제 가로세 이런 과학적인 효과를 선조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정말 감탄스럽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현대에 와가지고 이제 과학적인 연구를 해보니 이제 화학염료로 염색한 옷에 비해서 자외선 수치가 굉장히 차단 수치가 굉장히 높죠. 자외선 네. 차단 수치가 굉장히 뛰어나더라고요. 화학염료로 염색한 옷 같은 경우에는 60에서 70%, 그런데 이제 간물로 염색한 옷은 99.9%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100%네요. 네, 그래가지고 그리고 뭐 향균성도 좋아서 아토피나 알레르기성 피부에도 굉장히 좋고요. 이제 열 전도율도 낮고 통기성도 좋기 때문에 시연에서 특히나 여름에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일할 때 땀이나 비에 맞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맞아도 이제 감에 있는 탄닌 성분이 이게 방부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썩거나 곰팡이도 생기지 않다고 하고요. 소치력도 좋아서 냄새도 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뭐 그 시절 노동복의 안성맞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더 안성맞춘 게 또 하나 있어요. 제주는 물이 귀하잖아요. 물이 귀한데 가을천은 이렇게 오염물이 섬유 속으로 스며들지가 않아요. 코팅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어떻게 세탁했냐고 물으면 물에 활활 회양 탁탁 털어 놀면 그만이요. 이거거든요. 세제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물에 이렇게 저기 헹궈서 널면 됐다라는 것처럼 코팅되어 있는 성분이라 오염물이 스며들지 않아서 세제 저기가 안 써도 되고 이게 땀에 젖으면 색깔이 이게 알칼리에는 갈변이 되거든요. 이렇게 갈변된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처음에는 색깔이 저기 아나운서 입은 것처럼 저런 색이었다가 점점 어두운 색으로 변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이렇게 땀에 젖어지면 그리고 또 우리가 세제가 알칼리잖아요. 세제를 쓰게 되면 검어져요. 그러면 그러면 이거 큰일 났다. 그럴 때는 이게 또 저기 식초 탄물에 헹구면 또 색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그러니까 세제를 많이 쓸 필요 없는 옷 그리고 정말 물이 많이 소용이 안 되는 옷. 저는 가롯이 오뚜기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 옛날 사람들이 옷을 그 한 벌을 가지고 계속 입었는데요. 옷을 입고 계속 활동하고 일을 하고 하다가 이 감에 붓기가 빠지면 또 염색을 하면 얘가 또 살아나요. 다시 새 옷이 돼요. 그래서 요새 그런 아까 그 피부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도 사람들이 침구류로 많이 쓰는데 얘가 붓기가 사라지면 다시 간물에 넣고 다시 햇빛에 나가면 얘는 말도 못해요. 새거가 돼요. 예, 그래서 저는 이 간물의 가롯의 매력은 이 오뚜기 같은 그 생명력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면 진짜 어려운 그 시절에 우리 선조들이 정말 지혜롭게 네. 이렇게 옷을 만들어 입었구나. 네, 세상 감탄하게 되네요. 네. 네. 지금 저희 뒤쪽도 이렇게 보시면 간물들인 천들이 이렇게 그렇죠. 있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 볼수록 신기한 게 이게 같은 듯 하면서 다른 색상이고 어떻게 이런 빛깔이 날까 참 매력적인 색상이거든요. 네. 이거 어려워요? 이게 제 마음과 같이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간물은 제가 이거 지금 가지고 왔는데 이게 색이 보시면 여러 가지네요. 네, 이게 간물을 염색했을 때 똑같은 천에다가 해도 색깔이 같은 색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그 간물 염색의 특징인데 간물의 발색은
감의 종류와 질, 그리고 햇빛의 양, 그다음에 습도, 그리고 온도 등 그 자연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기 때문에 내가 이 색을 내야지 해서 딱 오늘 날 잡고 했는데 비가 와도 안 되고 햇빛이 적당해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색이 나올 때까지 일부러 그냥 몇 날 며칠을 이렇게 햇빛을 맞게도 하고 저녁에 일부러 이슬을 맞게도 하고 그렇게 기다리면서 제가 원하는 색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나오는 색입니다. 실패도 거듭돼야 되고 네. 어렵네요. 네. 예, 기다림이죠. 그 자연 염색이 특징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게 우리가 화학 염료인 경우는 똑같은 조건을 주면 똑같은 색을 계속 대량으로 생산해낼 수 있지만 똑같은 시간에 하면서도 어느 시점에 가서는 햇볕이 저쪽으로 기울여졌느냐 또 그날 날씨가 또 어땠느냐 구름이 얼마나 꼈느냐에 따라서 발색이 다 다르게 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정말 매력인 것 같아요. 오늘 세 분을 통해서 정말 옷장 속 제주의 이야기를 지금 들어봤는데 근데 이 이야기들이 안타깝게도 지금 점점 사라지고 있거든요. 어쩌면 이게 제주인의 정체성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담아낼 수가 있을까요? 저도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제주 사람들이 생각하는 제주의 시그니처에는 가롯이 꼭 있잖아요. 그런데 육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제주의 시그니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육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네. 뭐 도라르방, 도라르방, 감귤, 동백 이렇게 나오는데 가롯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만 알아서는 대중화가 저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중화가 많이 되려면 많이 사고 많이 입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가롯의 구매층이 저희 부모님 세대, 대부분이 부모님 세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매층의 스펙트럼을 조금 늘리고 젊은 구매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뭐 젊은 작가, 젊은 디자이너들의 투입으로 디자인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젊은 분들이 많이 구매를 할 수 있는 가격층에 제품을 출시를 해야 된다고도 생각하고 뭐 시장 조사를 한 다음에 제일 잘 나가는 관광 상품에 가롯을 결합해서 그런 상품을 개발을 한다든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근데 개개인이 변화를 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전폭적인 뭐 참여나 지원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디자인도 뭐 직접 옷을 만들고 계시니까 네. 디자인도 진짜 조금은 더 세련되게 네. 젊은 층에 맞게 좀 바뀔 필요는 있다고 봐요. 네, 맞아요. 요즘에 그럼 젊은 디자이너들이 많이 나오고 있나요? 아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주 천연염색협회에도 가입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도 되게 가롯을 염색하시는 가롯 디자이너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저 빼고 다 엄마 또래 분들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혼자 30대다 보니 조금 외롭기도 하고요. 외로워요. 네. 좀 젊은 디자이너분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해서 정말 많은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나래 선생님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요새는 젊은 작가들과 그 지방 그 기관들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새롭게 이렇게 도약하고 있는 데가 많은데요. 뭐 그 나주손이라고 나주 천연염색 문화재단에서 그 지역에 있는 젊은 공예가들 그리고 예술가들이 작품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영세하다 보니까 상품 개발하는 데도 조금 힘들어하고 대량 생산이라든가 그런 판매 이런 데 힘들어하는 걸 알고 그 지역 예술가들과 협업해가지고 그런 나주손이라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엄청 반응이 좋아서 2019년도 그 브랜드 대상에서 천연 염색 부분 그 브랜드 대상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제주도도 그런 거를 좀 보고 그런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하면은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뭐 감물 염색 보존회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 제주 전통문화 감물 염색 보존회라고
이게 저희 뜻이 맞는 분들이 만든 연구예요. 그 제주 전통적인 간물을 연구하고 조사하고 그리고 발전시키겠다라고 해서 모였고요. 이분들이 거기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고 그 염색 방법과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결과물로 이제 전시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뒤에 보시면 제 작품인데요. 보통 간물의 그 침염이나 뭐 이런 기법을 떠나가지고 새롭게 바탕을 하얀색으로 이렇게 작업하는 것도 선보여봤고 네네. 그리고 이 옆에 보면은 물고기가 있어요. 네네네. 저희가 이거를 자세히 보시면 저 물고기 배에 비닐이 들어있어요. 과자 봉지예요. 그래서 이런 걸 환경적인 거와 그다음 제주 간물 그리고 디자인적인 요소를 다 결합해가지고 저희가 작업한 거고요. 이런 식으로 좀 재밌는 작업을 많이 하면서 사람들한테 그냥 보여줄 수 있는 간물 문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경복궁이나 그 전주 한옥마을 가면 한복을 그렇게 많이 입잖아요, 네, 요즘에. 네.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입거든요. 근데 가롯은 그렇게 입고 이렇게 다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 네. 그게 좀 안타깝네요. 그렇죠. 저도 우리의 잊혀져가는 제주의 문화를 되살려낼 수 있는 방안이 뭘까 되게 고민 많이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우선 이 가롯에 지금 이게 우리 부선생님이나 이 선생님 얘기했듯이 정말 독특한 그 염색법이 있지만 이걸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색깔 분야에서도 또 더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되겠고 그걸 통해 가지고 왜 이게 좋은지 우선 간물 들인 천이 왜 좋은지 이 정말 이거를 같이 이렇게 홍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디자인과 색깔의 다양화도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저는 제주의 전통 문화, 특히 옷에 있어서는 형태만을 이렇게 보존하는 거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 속에 깃들어 있는 의미, 그거를 그런 형태가 나오기까지의 의미라든지 뜻이 무엇인지도 같이 이렇게 전승이 되어야만 그게 오래 지속이 되거든요. 보티 창옷이 왜 우리 정말 오랫동안 식물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입혀졌는가를 생각하면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서 전승되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오래되었던 것처럼 또 수의도 마찬가지로 거기 속에는 깃들어 있는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산 사람과 죽은 사람 모두가 잘되게 하는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까지도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가롯도 그와 같이 좋은 점이 뭐고 이걸 이렇게 그러면 이런 좋은 점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은 노동복이 아닌 또 다른 문화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몫이고 그러면 지금 우리 와서는 이 좋은 성분과 이 자연 염색이 주는 좋은 장점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걸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이 대중화를 위해서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제주인의 옷은 여러분 어떤 의미인가요? 옷장의 그 옷들은 하나의 물건으로 전시되면 물건이지만 그걸 초이스해서 정말 뽑아서 내 옷장 속에 갖다 둔 거는 나의 또 하나의 나거든요.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철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그러니까 나를 알릴 수 있는 단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주인의 옷장을 열었을 때 이 척박한 땅에서 고된 노동을 하셨던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이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죠. BTS의 피땀 눈물이 떠오르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척박한 땅에서 이제 자식들을 먹여 살리려고 고된 노동을 하셨던 이제 선조들의 지혜도 담겨져 있고 이제 제주인의 아픔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가롯이 많은 분들이
많이 기억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각 나라나 시대별로 전통 의상은 있긴 하지만 지역 전통 의상이 있는 곳은 흔치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제주인의 옷이란 그 제주의 노지 문화다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어요. 그 노지라는 말은 지붕을 씌우지 않고 아무것도 가리지 않는 땅을 말하는데 제주 가롯 자체가 생활 문화이기 때문에 그 가롯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도 제주인의 그 노력과 그리고 자연 환경 그런 것이 고스란히 배어 있다 생각해서 저는 제주의 노지 문화가 가롯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오늘 현진숙 선생님께서는 또 두 젊은 작가들을 보고 되게 흐뭇해하셨는데 대견스럽죠? 네, 정말 기대가 돼요. 정말 우리가 감을 따서 옷감에 드리는 그것을 우리 손조들한테 물려받았다면 이걸 우리 시대에서 어떻게 꽃피울 것인가. 그거는 우리 정말 젊은 두 분과 같은 이렇게 젊은 분들이 그런 주인공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저희 집 옷장문을 딱 열면 제가 대학교 입학할 때 샀던 옷이 한 벌 있어요. 이게 20년도 더 넘은 옷이죠. 근데 저는 그 옷을 정말 소중하게 또 특별하게 잘 간직하고 있고 그 옷을 보면서 가끔 입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빈티지 의상이라고 하잖아요. 오래되어서 같이 네. 입고 또 오래되어도 늘 좀 새로운 것 같은 이런 빈티지 의상처럼 우리 제주인의 옷장에 이 가롯이 늘 함께 하길 기대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칠까 합니다. 세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더 알찬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